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어제 종일 국회 상황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요. 여야는 16일로 본회의를 일단 연기하는 데 합의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셈법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본회의 16일 연기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 어제 상당히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셈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은 먼저 그 정의화 의장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어제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해서 법안 처리할 때도 정의화 의장은 야권에 한 2번 정도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뭐 겉으로는 어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가장 빠른 월요일에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을 거고요. 정의화 의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이 체면과 명분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네. 야권은 이제 그 설 연휴 이후에 처리하자고 설 민심에서 국민적 그 여론이 이완구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이런 어떤 전략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 이완구 내정자 국회 통과 이후에 이제 개각을 하고 또 청와대 개편도 하고 이러면서 설 연휴 민심에 호응하도록 하는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전략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일단 월요일까지 시간을 벌면서 주말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완구 내정자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이래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당장 여론조사를 해서 그대로 처리하자, 승복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야권의 그 내심이 뭐였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국면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여야 다 이제 숨고르기로 어제는 모처럼 어찌됐건 간에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가 모처럼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여는 여대로 단독 강행 처리를 하는데 국회의장의 벽에 부딪혀서 하루를 또 숨고르기 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맨날 반대만 하냐 국정 발목 잡기의 역풍 그리고 충청 민심을 고려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 3일 주말을 통해서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한 합의였다. 그렇게 평가되는데 오늘 갑자기 공동 여론조사가 나와서 국면이 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좀 중재를 해서 자칫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야 간의 충돌을 막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당 출신의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너무 한쪽 편을 들면 이제 파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중재를 했는데 사실상 그 중재라는 것은 이 새정치연합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말을 거치면서 여론이 나빠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응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순순히 협조를 해준다라고 그 통과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장 이제 저는 그래도 월요일 아침쯤에 의총을 정해서 입장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오늘 문재인 대표가 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여론조사로 처리하자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보면 그 문재인 대표 집행부는 어떤 형태로든 여건이 날치기 해서 통과시키든 하라. 우리는 협조를 못 해준다라는 방침은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남은 방법은 결국은 그 정부와 여권의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통과를 해야 화요일 날 개각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개편도 이 연휴 직전이라도 해서 모든 일을 끝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참석해서 반대를 하느냐, 안 그러면 야당 불참하해서 여당만 해서 통과시키느냐, 지금 그것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권은 여당 내부에서 반란표나 어떤 교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 야권 내부에서도 반란표나 교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산을 좀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야당의 여태까지 스타일로 보면 국회는 참석해서 투표는 전원 안 하는 이런 행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완구 후보자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좀 글쎄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그 여당 단독 처리를 해서 강행이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반쪽 총리가 되겠죠. 그동안에 너무나 속이 탔는지 얼굴도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여튼 반쪽 총리가 되실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 속에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당 단독으로 되든 여야 합의로 되든지 간에 총리가 되고 나면은 이런 그 모든 그 흠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하고 조율하는 문자 그대로 책임 총리, 네. 쓴소리를 하는 총리가 돼야만이 이완구 총리는 지금 현재 밝혀진 그런 흠들을 갖다가 전부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완구 총리도 아마 그런 그 방향으로 결을 잡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이 사흘 기간 동안 혹시나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정말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길이 없겠죠, 사실은. 근데 그런 그 어떤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사실은 그 또 다른 카드를 더 큰 소리 나는 큰 카드를 찾아보려고 지금 시간을 말미를 번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로서는 또 다른 어떤 의혹이 나올 가능성은 좀 극히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체제로는 못 가죠. 예, 문재인 대표가 오늘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런 리포트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공동 여론조사의 결과에만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법 정말 괜찮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원이자 또 130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반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날치기 통과를 못하겠다고 옛날처럼 물리력으로 막든지 안 그러면 의원들에게 전부 다 지침을 내려서 국회 표결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로서 당당한 부분이라고 봐요. 언제부터 그 국회에서 이 표결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여론조사로 합니까? 그럼 대통령도 여론조사 한 100회에서 그중에서 가장 높게 놓은 사람 뽑는 게 낫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현재 이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어떤 부분을 갖다 희화시키는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문회 이후에 이완구 내정자가 좀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한 12% 정도 더 높은데 그것보다 청문회 하기 한 며칠 전에는 그래도 뭐 소수라도 이완구 내정자의 부분에 대해서 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좀 높았죠. 그러면 여론은 항상 어떤 사안에 따라 춤을 추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바뀌는 이런 어떤 유동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입장하에 의총을 주재해서 그 의총에서 결론된 대로 야당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맞고요. 야당 대표가 여론조사를 하자고 여당에 제안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표께서 3번을 입장을 바꿨어요. 맨 처음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안 된다. 오후에는 원내 지도부에게 맡기겠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최고에서 갑자기 또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어저께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던 거 스스로 야당 대표가 파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을 벌써 이렇게 3번이나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라는 게요. 아니 이 국회에서 인준해서 투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국회의원 직분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자가당착적 발상이죠. 그래서 도대체 문재인 대표를 보좌하는 참모진들은 어떤 그 국민 여론을 갖고 어떤 그 법치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게 꼼수라는 게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충청권 민심, 야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25석 중에 10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 민심이 충청권 총리를 워낙 강렬하게 원하면서 야당에 대한 호남 총리론을 얘기했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꼼수로 우선 그 피하려고 저렇게 여론조사를 제시하는데 좀 설득력이 없죠. 좀 부적절한 그런 방안이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만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새정치연합이 글쎄 초강수를 들고 나서겠습니까? 뭐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한다 했을 때 새정치연합이 물리력으로 단독 처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뭐 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지금 뭐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불참하거나 참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건데 근데 총리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 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과거 이영덕 총리 때 뭐 그렇게 처리한 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권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그 여권과의 뭐 이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강대강 대치 전략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설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과연 야권이 또 그렇게 했을 때 설 민심에서 뭐 정치인들 싸우는 걸 싫어한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한국 뭐 민심의 행태들 부분에 어떻게 비춰질지 또 고민도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야권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걸 설 이전에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냥 비난만 굉장히 할 겁니다. 날치기로 총리를 통과시킨 전례가 네. 없는 이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쪽 총리다.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설 민심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어떤 지형이 되도록 기다릴 거고요. 설을 끝내고 온 뒤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야권이 이후에 어떤 전략을 3월, 6월 국회에서 구사할 것인가가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뭐 반쪽 총리, 책임 총리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문재인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서 네. 현 여건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감각을 갖다가 이 투쟁적이거나 또 이 지지율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녹취록이 2번이나 공개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로서 정하자라고 제안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전에 김한길, 안철수, 문희상 비대위가 하던 방법하고는 지금 한 일주일 지났지만은 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였던 이가 통과가 되어서 이제 네. 혼자 이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되고 나면 4월 재보선을 겨냥해가지고 총리 문제를 그때까지 굴려가려고 하는데 집중할 거라 보입니다. 4월 재보선에서 만약에 굉장히 지금 야권에 유리한 지역들인데 이 하나라도 패배하면 문재인 지도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데 여권에서는 거의 뭐 대선 후보급 중진을 출마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야권표가 분열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가 녹록지 않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4월 재보선까지는 굉장한 강경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야권 지지자를 결집시키려겠죠. 만약에 이제 16일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16일 오후 또 아니면 늦어도 17일에는 좀 청와대 개각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 총리가 아니라 개각의 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사실 3, 4일 전에 만나서 한 게 이미 다 서로 깊이 상의를 해가지고 빨리 해서 단독으로라도 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게 결국에 후속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여러 가지 네. 정황이 권영세 주중대사까지 해서 아마 근데 우선 개각 부분은 총리가 되고 나면은 이 총리의 책임 총리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무위원 제청권, 장관 제청, 임명 제청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완구 신임 총리로부터 그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면서 하는데 지금 시간상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그렇게 큰 폭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과 여러 가지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한 2-3개 부처 정도 수준에서 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의 인사가 되면서 네네. 그 쇄신의 어떤 큰 느낌상 국민이 느끼기에 쇄신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비서실장 교체 부분이 소폭 개각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 비서실장 교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비서실장 교체는 기정사실화인 것 같고요. 권영세 대사가 되느냐, 황강옥 전 이제 한번 하셨죠. DJ 때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장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세 가지 다 특징이 좀 있죠. 권영세 주중 대사가 된다는 것은 친박 출신으로서 검찰도 역임했고 국정원에도 있었고 정치적 감각이 있고 대통령하고의 소통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죠. 또 주중 대사로 있으면서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물밑 어떤 작업도 하는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옥 지금 국민통합위원회입니까? 위원장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지금 현재 지적을 받고 있는 소통과 화합, 지역 통합 이런 부분을 상징하면서 과거에 적대적 진영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을 지금 비서실장으로 한다. 그럼 원만하게 꾸려가는 지지율을 올리는 부분에 유리할 수 있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론되는 부분이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임기 3년 차로 들어가면서 공안과 어떤 이런 국가 기관의 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 김기춘 실장이 사실상 비서실장이지만 그런 역할도 일정하게 해왔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유지해 온 거죠. 네네. 그럼 김기춘 실장이 빠졌을 때 단지 비서실장으로서 그냥 청와대 내부를 챙기는 역할을 넘어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을 때 황교안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굉장히 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봅니다. 혹시 몰라서 한 분이 빠졌는데요. 네.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이라고 이분도 사실은 사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 못지않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상당히 연령이 상당히 드신 분 중에 드셨기 때문에 권영세 대사나 이 한교안 이런 그 법무부 장관보다는 상당히 연조가 있어서 그 언론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굉장히 또 언론인 출신이고 네. 그래서 그분도 물망이 있다는 것을 혹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총리 임명과 또 개각 좀 다음 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 두 당 대표의 이런 통합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그 희망을 주고 이미지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건국 대통령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대통령들까지도 다 묘역을 참배하면서 하는 것은 그 문재인 대표가 저는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갔던 거 잘한 일이라고 저도 평가하고 네. 싶고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대표도 여당 대표지만은 야권 진영에 그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해서 그 동서합, 그다음에 보수 진보합, 국민합을 이루는 게 그게 가장 사회적 자산이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 정당의 대표들이 그런 통합의 행보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여야가 통합 행보도 보이기도 하고 또 그저께 이제 동창회에서 두 당 대표가 서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는 좀 화기애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만큼 좀 앞으로도 이제 갈등도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만 지나면 또 재보선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부딪혔던 것보다 야권과 훨씬 더 심각하게 이렇게 부딪힐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설이 지나서 이 개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총리 또 정무특보단 또 청와대 진용 개편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로 아마 이 투쟁의 방향을 옮길 거라고 봅니다. 야권이. 그런 부분에서 그 3월 말까지 한 달 반쯤을 자원외교 국조를 통한 여러 가지 폭로라든지 투쟁 이런 부분을 끌어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문재인 대표가 되시고 난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바라보면 네.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 이 역할을 하고 조언을 하면서 해나가는 행보가 문재인 의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넘어서 일정한 시스템 하에서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나서 문재인 의원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가해자와 피해자 발언을 하면서 네.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요. 내부의 어떤 이 강경 노선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일정하게 그 색깔을 맞춰주지 않으면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권이 과거에 보면 김한길 대표가 되자마자부터 시청 앞에서 노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숙을 해야 대표 자리가 유지되는 부분. 이거 정말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 끌어들여서 또 그 당시에 지자체 선거나 이런 부분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 내부의 일정한 강경 세력은 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도 굉장히 강경 노선으로 몰아가는 그 지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렇게. 네, 문재인 대표의 행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손학규 전 고문과의 만남은 불발이 됐고 불발이 됐죠. 또 이제 박지원 의원과의 또 만남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재인 대표는 뭐 어떤 분보다 다 탕평을 위해서 당내 통합을 위해서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근소한 차로 석패한 박지원 의원을 끌어안고 같이 당 운영을 또 당 인사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그 장면을 연출해야만이 앞으로 무난히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도 나름대로 추미애 이용 등에서 잘 하신 것 같고 하는데 제일 저는 문재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해야 될 게 이 친노 그 인너서클 그룹에 따로 회의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근데 염려되는 게 오늘 아침에 지금 여론조사 하자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윤근 원내대표가 전혀 상의하지 않은 단독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그 당내든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시스템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되고 움직여야지 네. 자꾸 사적인 그룹에서 받으면 안 된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그 사적인 그룹이 친노 그룹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